봄비가 지나간 이른 아침, 마당에 목련이 은은한 향을 뿜고 있었다. 창밖에 새소리가 부엌 창틀까지 스며들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이정우 남편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아내 김혜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질을 하다 말고 익살스럽게 웃었다. 정우는 그런 혜자의 뒷모습이 좋았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직도 신혼 같았다. 그 봄날 아침, 그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가스렌지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김이 피어오르던 그때, 김혜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졌다. 여보. 혜자야. 이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르며 달려갔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숫자 하나하나가 아득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눈물로 목이 메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딸 이수진을 부를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아내 김혜자가 과일 가게를 하며 딸아이를 온몸으로 길렀고, 수진이 대학에 붙었을 때 엄마는 밤새 울었다. 첫 월급으로 엄마에게 브로치를 사줬고, 결혼식 날 우리 엄마가 나 키웠어요라며 마이크 앞에서 울던 아이였다. 그런 수진에게 전화를 걸며 그는 믿었다. 우리 딸이 오면 이 혼란이 멈출 거야. 든든한 내 딸이니까. 아빠, 지금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끝나고 바로 갈게요. 그 말에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회의가 있다고? 혜자와 수진은 남들보다 더 특별한 모녀였다. 혜자는 수진의 생일마다 직접 손편지를 썼고, 해마다 딸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첫 수확에 맞춰 챙겼다. 그녀는 남편 몰래 딸 집 앞에 과일 상자를 놓고 왔고, 수진이 임신했을 땐 밤새 손주 태교를 위한 노래를 불렀다. 그랬던 두 사람인데 이정우는 더 이상 핸드폰을 들 수 없었다. 무너지는 건 부엌 한 구석이 아니라 그의 세상이었다. 곧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혜자를 들것에 옮겼고, 정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잠시 떨어져 주시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서요. 정우는 말없이 뒤로 물러나며 그녀의 따뜻한 손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다. 제발 정신만 차려줘. 나 혼자 두지 마, 여보. 늦은 봄, 오후 3시. 병원 복도. 화사한 햇살 대신 비닐과 소독약 냄새가 맴돈다. 119 긴급차의 문이 철컥하고 닫히자 세상이 어딘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이정우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환자 김혜자 67세, 호흡곤란 및 의식 저하입니다. 의료진의 목소리는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두 다리는 이미 힘을 잃었고 입술은 굳은 채 떨리고 있었다. 한마디도 한 걸음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멀어져.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불과 30분 전엔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고추장 국물 묻은 앞치마를 입고 된장을 휘젓던 그 손. 그 손이 지금은 차디찬 링거줄 옆에서 가만히 누워있다. 의사들은 그를 복도에서 떼어놓았다. 그는 마치 기다림이 버린 형벌처럼 좁은 의자에 앉아 계속 문을 바라보았다. 곧 딸 이수진이 도착했다. 단정한 재킷 차림에 손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다. 숨이 찼는지 코끝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은 차분했다. 아빠, 정우는 딸을 보는 순간 울음을 쏟을 뻔했다.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너 엄마 상태 들었지? 지금 어떡하냐, 수진아. 내 엄만 진짜.
하지만 수지는 아버지를 말없이 앉히고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내밀었다. 그 눈빛엔 슬픔보다 계산된 침착함이 있었다. 아빠, 이 나이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일흔 되기 전에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뭐라고? 정우는 수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쳐다봤다. 그냥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고 요즘 워낙 뇌 쪽으로 오는 병 많잖아요. 심장일 수도 있고 뇌일 수도 있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의사에게 보일 가족력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손등에 핏줄이 일어났다. 수진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은 알고 있냐? 아빠가 너무 놀라셔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지만 이럴 땐 냉정해야 하잖아요.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맑고 단정했지만 정우에겐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받던 딸 수진인지 의심스러웠다. 너 엄마가 너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걸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냐? 아빠, 엄마가 저 위에 산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정우는 말을 잃었다. 손에서 종이컵이 툭 하고 떨어졌다. 물이 바닥에 고였다. 그는 혀끝을 몇 번 굴리다 결국 한마디도 못했다. 계자야, 너 그토록 아끼던 우리 딸, 이게 맞는 거니? 복도 끝에서 의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정우는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어깨는 봄의 햇살처럼 나른한 게 아니라 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굳어 있었다. 초여름 저녁, 병원 복도. 창밖으로 노을이 기울며 벽에 길고 붉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정우는 의자에 앉아 있던 등을 천천히 벽에 기대었다. 눈을 감자 귓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커졌다.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딸은 노트북으로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관리하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감정은 남겨두고 혼자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그때였다. 문득 아내 김혜자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이 복숭아 진짜 맛있어. 당신도 하나 까줄까? 그때는 여름이었다. 고물 리어카 위에 복숭아 상자를 싣고 혜자는 언제나 웃으며 장에 나갔다. 손등은 갈라지고 발목엔 늘 파스가 붙어 있었지만 수진에게 옷 한 벌 더 사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수진이는 꼭 대학 보내야 해. 그래야 성공하지. 혜자는 자신을 그냥 과일 가게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정우에겐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였다.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지키고 남편에게 밥을 차리고 시댁을 어른들을 챙기던 그녀는 조용히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낸 여자였다. 정우는 갑자기 손끝이 찌릿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나약한 남편이 되었는지를 느꼈다. 아내의 헌신이 당연한 줄 알았던 자신. 그녀가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은 바보 같은 자신이 미웠다. 여보,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이 떠올랐다. 대학 캠퍼스 운동장에서 수진이의 졸업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던 아내. 그녀는 자꾸만 눈물을 훔쳤다. 엄마 왜 울어? 나 졸업해서 좋은 거잖아. 아니야. 그냥 너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우리 딸 수진이가 대견했어. 정우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한편 수진은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우는 순간 그 모습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토록 사랑받은 아이가 왜 이리 단단해졌을까?
아내의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놓친 걸까? 계자야, 제발 돌아와줘. 내가 널 다시 사랑하게 해줘. 창밖엔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병원 복도는 희미하게 조용해졌다. 그때 의료진이 문을 열고 나왔다.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밤 9시 병원 대기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형광등 불빛은 더 차갑게 느껴진다. 수진이 남편 사위가 왔다. 장인어른,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장모님 상태 심각하다고요? 사위 정태우가 들어온 건 이미 병원 복도에 정적이 깃든 시간이었다. 그는 비를 맞지 않은 사람처럼 말끔한 옷차림이었고 들고 온 노트북 가방은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정우는 그를 보자 그나마 붙들고 있던 감정을 어딘가 의지에 쏟아내려 했다. 태우야, 내 장모가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어. 밥도 하고 된장도 끓이고 갑자기 그냥 주저앉더니. 정우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태우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그는 놀람이 아니라 일처리의 표정이었다. 장인어른, 지금 병원비부터 치료 방향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하셔야죠. 수진이도 지금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다. 너 지금 감정 얘기하는 거냐? 내 장모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감정 얘기. 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야죠. 어차피 병실 배정이 늦으면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봐야 하고요. 정우는 뭔가 싸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입을 열고 닫았다. 딸 수진이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아빠, 태우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정우는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내 편을 들어줘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받아들여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수진아, 넌 내 엄마한테 울지도 않더라. 그렇게 아무렇지 않니? 그 말에 수진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차분하게 눈을 깔았다. 저도 사람인데요, 아빠. 다만 지금은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을 뿐이에요. 엄마가 돌아오시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정우는 말이 막혔다. 그는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이렇게까지 멀어졌구나. 그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였구나.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병원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빗소리 안에 혜자의 숨소리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병원 상담실. 흐린 하늘과 정적 속에 차가운 조명이 켜져 있다. 의사 이현욱은 말수를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MRI 사진과 소견서를 펼쳤다. 뇌출혈은 다행히 빠르게 조치됐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뇌간 반사는 살아 있습니다. 자극의 반응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아주 미세하지만 오늘 새벽에 손가락에 경련성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게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어딘가 아주 멀리서부터 생명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옆에서 들려온 딸의 말은 정반대 방향이었다. 수진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조용한 목소리로 사위 정태우에게 말을 건넸다. 태우 씨, 병원비랑 돌봄 간병까지 하면 아빠 혼자선 감당 못 하실 거야. 이참에 요양원도 알아봐야 해. 정태우는 준비해온 것처럼 말한다. 집 근처 괜찮은 곳 있어. 지난번에 직원 어머니도 두 쪽에 모셨고
아버님 연세에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딸과 사위가 마치 누군가의 장례 이후 집 정리라도 하듯 속삭이는 그 풍경이 그에겐 너무 이질적이었다. 잠깐만, 너희 지금 엄마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벌써 하는 거냐? 수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빠, 냉정하게 말할게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확실하단 보장은 안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아빠 혼자 두는 게 더 위험하니까.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이 가족에서 감정이란 것이 언제 이렇게 비켜 서게 되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법이었다. 의사 이현욱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금 상태는 경과를 봐야 합니다. 가족이 자주 목소리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듣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온 우주가 열리는 듯한 문장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내의 병실에 들어가 손을 잡았다. 손등은 싸늘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온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계자야, 나야. 난 아직도 당신 된장국이 그리워. 수진이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 같진 않아. 그리고 남편 정우는 부인 혜자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나야 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밤 11시 병실 안 커튼은 닫혀 있고 창밖엔 달빛조차 흐리다. 의료기기의 삑 소리만이 살아있음을 말해준다. 정우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희미한 숨소리. 그 숨이 꺼질까 두려워 그는 눈을 감지 못했다. 여보,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부인에게 작게 속삭였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그때가 봄이었지. 당신이 우리 동네 과일 가게에서 귤을 고르고 있었는데 귤을 고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지. 그는 잠시 웃었다. 하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예쁜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당신한테 툭 하면 말수가 적다고 고집 세다면서 당신 말을 많이 무시하던 나한테 화도 잘 안 냈지. 아니, 어쩌면 속으로 많이 울었을까. 정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내의 손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당신은 수진이를 키우느라 시장에서 몇십 년을 서 있었는데 나는 매번 밤 늦게 온다고 투정만 했고, 기억나? 수진이 대학 합격했던 날 당신은 너무 기뻐서 울었지. 그렇게 기분 좋은 날 얘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미안했어.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고 심장이 아팠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은 날 늘 앞서서 밀어주던 좋은 아내였어.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여보,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당신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 정우는 부인 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그런데 말야, 수진이 좀 너무 냉정하지 않냐? 이 나이에 올 수 있는 병이라고 하더구만. 당신이 살아온 날들을 그렇게 딱 한 줄로 정리하니까 내가 너무 놀랬어. 수진이 마음 알면서도 너무 낯설었어. 정우는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 많은 걸 당신한테 기대고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야 이 말을 해.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사랑한다. 혜자야, 제발 살아나서 다시 눈을 떠줘.
병실의 창문 너머로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하늘에 가느다란 별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 작고 미약한 빛 하나가 정우에겐 아내의 미약한 손가락 떨림보다 더 희망 같았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흐린 봄비, 바깥은 축축하고 회색빛이 돈다. 카페 창가에 앉은 수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빗줄기는 가늘었지만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남편 정태우가 말을 꺼냈다. 수진아,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어머님 상태도 그렇고 아버님도 지칠 거야.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거잖아. 병원비도 그렇고 간병인도 고용해야 하고 솔직히 아빠 혼자 감당하긴 어려울 거야. 정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따로 모아두신 돈은 없지? 이런 말 미안한데 그동안 퇴직금도 거의 다 쓰셨다고 했잖아. 엄마 가게도 정리하셨고 수지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마 없을 거야. 엄마도 그 과일 가게 하나로 평생 나를 키우셨지. 요즘엔 그 가게도 접고 두 분이 겨우 생활비 쓰시는 정도일걸? 정태우는 노트북을 꺼내 어떤 요양원 정보를 보여줬다. 사진 속은 깔끔했고 직원도 친절해 보였다. 여기 괜찮아 보여. 위치도 우리 집이랑 가까워. 아버님 모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곳 같아. 수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지만 눈빛은 멍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이 겹쳐 있었다. 그래야겠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년간의 딸로서의 무력감과 자책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현실은 눈물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자신이 해야 할 몫은 감정보다 판단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그토록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던 부모의 노후가 실은 자식들이 알지 못한 13억짜리 다세대 주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그 비밀은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딸 수진 부부는 생각 끝에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그냥 포기하세요.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데 돈만 낭비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럴 수는 없다. 엄마가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지 않니? 너희들 그런 소리 하러 왔으면 돌아가거라.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구나. 수진 부부가 나가고 늦은 밤 병실. 창밖은 고요하고 달빛이 희미하게 커튼을 비춘다. 정우는 병실 안 작은 스탠드 등만 켜둔 채 부인 혜자의 옆에 앉아 있었다. 낮에는 온 가족이 분주했지만 이 시간은 그저 둘만의 시간 같았다. 그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늘 아내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얼굴은 살아있는 듯도 저 멀리 가 있는 듯도 했다. 오늘은 기운 없었지? 간호사가 말했어. 당신 들을 수도 있다고. 그는 손을 뻗어 혜자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온기가 희미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때였다. 정우의 눈이 번쩍 커졌다. 자신의 손등 아래 혜자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한 것이다. 그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멈추는 듯했다. 혜자야? 귀를 가까이 대봤지만 그녀는 말이 없었다. 정우는 떨리는 눈으로 다시 손을 바라보았다. 다시 한 번 이번엔 아주 작게 새끼손가락이 떨렸다. 정우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를까 하다 멈췄다. 아니야. 아직 말하지 말자. 혹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혹시 진짜 내가 들리는 거라면 나 지금 너무 감사해서 울지도 못하겠다. 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면서도 그 눈물조차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마치 그 작은 기적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병실은 고요했고
그 안엔 오직 두 사람만의 침묵과 기적이 있었다. 초여름, 병원 인근 주차장. 해는 지고 공기는 눅눅하다. 초여름 저녁이다. 아내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병원 복도 끝 유리문 옆. 창밖에는 해가 거의 지고 붉은 빛이 남아있다. 정우는 간호사에게 물 한 컵을 부탁하고 잠시 병원 밖으로 나가려다 무심코 열린 창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아직은 우리한테 병원비 달라고 안 하셨잖아. 솔직히 감당 안 돼. 정우는 걸음을 멈췄다. 아니길 바랐지만 그 목소리는 딸 수진이었다. 수진이는 계속 태우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 살아계셔. 창밖에 놓인 벤치. 딸과 사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나누는 대화를 정우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듣고 있었다. 우리 엄마한테 관심 줄여야 할 때야. 지금부터 너무 얽히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우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물병을 들고 있었고 태우는 말을 이었다. 아직 병원비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딸이었다. 아내가 생전 가장 아끼고 의지하던 딸아이였다. 신혼 초 혜자가 출산 직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도 수진의 손만 잡으면 눈을 떴다. 어린 시절 아내와 딸이 과일 가게에서 함께 웃던 그 장면이 정우의 뇌리 속에 느닷없이 겹쳐졌다.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는 듯했다. 병실에 혼자 누운 혜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도 그는 혜자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다.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었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기에, 의식을 잃은 부인에게 계속 이야기한다.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아이는 아직 단 한 푼도 병원비를 내지 않았음에도 벌써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정우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손에서 물컵이 살짝 흔들렸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터지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병실 안,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여름밤의 정막이 감돈다. 창문은 닫혀 있지만 멀리서 매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정우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아내의 침상 옆으로 다가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계자야, 나야. 밖에서 잠깐 바람 쐬고 왔어. 부인 김혜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정우는 부인이 듣고 있다고, 반드시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늘은 숨기지 않기로 했다. 밖에서 수진이랑 태우 얘기 들었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는 부인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태우가 그러더라고. 이제 그만 장모님한테 관심을 줄이자고. 아직 병원비 안 들었을 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진이 우리 딸이 맞나 싶었어. 너무 많이 컸고 너무 현실적이 됐더라. 사랑 많던 그 애가 이렇게 차가워질 줄은 몰랐어. 잠시 말을 멈췄다. 김혜자의 손을 꼭 쥐며 정우는 숨을 고르고 다시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당신을 아직 놓을 생각 없어. 사람들이 식물인간이라 해도 난 당신 살아있다고 믿어. 그는 손등에 입을 맞췄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지금 말하는 거 당신이 듣고 있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깨어나면 꼭 말해줘. 그냥 한 번만 나 들었어. 여보, 그 말이면 돼. 정우는 고개를 들어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햇볕 아래 웃던 얼굴, 과일 가게에서 사과 깎아주던 손, 겨울밤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던 그 사람.
그 기억들이 그녀의 얼굴 위로 하나씩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혼자 남겨질 각오도 했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당신 손 놓지는 않을 거야. 조용한 병실. 어디선가 맥박기계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밤, 김예자의 눈꺼풀이 아주 잠시 진동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병원 1층 카페. 창밖에는 흐린 구름 아래로 비가 흩뿌리고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온다. 장모님 돌아가시면 장인 어른 혼자 두시면 안 될 것 같아. 정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뿌옇게 적시고 있었다. 당장은 그렇지.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동자엔 피로가 어렸다. 엄마도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아버지 혼자 병원 다니고 간병인 붙이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솔직히 수진아, 아버지 그 연세에 장모님처럼 쓰러지실 수도 있어. 병간호하다가 같이 무너지면 결국엔 우리 몫이야. 수지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커피를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요양원 얘기도 한 번쯤은 해야 하지 않겠어? 돌아가시고 나면 정리될 게 뭐가 있나? 남는 건 병원비랑 공과금뿐이잖아. 그 순간 수진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지금 병원비는 본격적으로 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간호하겠다고 고집하면 모든 부담은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엄마도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고 언제까지 저렇게 계실지 모르고 아버지까지 병원에 눌러 앉으시면 나 솔직히 겁나. 그녀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애 키우고 일도 해야 해. 솔직히 그 정도 여유 없어.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지만 정말 너무 오래 아프게 되면 말끝을 흐리는 수진의 표정에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은 우리 동네 저번에 봐둔 곳으로 모시면 될 것 같아. 장인어른 체면 안 상하게 깔끔한 곳으로 모시자. 장모님 장례 끝나고 그때쯤 자연스럽게 말씀드리자.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들이 이미 끝을 상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우와 혜자는 철저히 제외되어 있었다. 병원 복도, 병실 안은 조용하고 희미한 숨소리만이 흐른다. 창밖은 여전히 흐림, 문틈으로 은은한 소음이 병실 안까지 스며든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침대 위 혜자의 손가락이 한번 움찔거린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게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내가 옆에 있어. 당신 잘 듣고 있지? 그는 아직이 속삭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수진과 정태우가 들어왔다. 아버지, 커피라도 좀 드시죠. 병실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오히려 더 지치세요.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다. 여기가 제일 편하다. 태우는 침대 발치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장모님은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요. 의사도 말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붙어 있을 순 없잖아. 딸이 거들며 말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도 형편을 생각해야죠. 병원비며 간병이며. 정우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당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수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건 현실이에요. 70 넘으면 병 한 번 올 수 있죠. 그걸 다 감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딸을 바라봤다. 그 딸이, 그렇게 말하는 딸이 너무 낯설었다. 엄마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아왔어.
새벽마다 과일 박스 나르고 장마에도 시장 안 빠졌어. 그 엄마가 지금 누워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냐? 순간 병실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창밖의 회색 빛이 병실을 가만히 덮고 있었다. 그리고 혜자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정우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을 새웠는지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손에는 식은 커피가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다시 들어왔다. 아버지, 어제는 제가 좀... 정우는 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이제 오지 마라. 네, 내 엄마 병실. 이제 더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병원비, 간병비 전부 내가 다 낸다. 걱정 마라. 너희한테 부담 안 준다. 지금까지 내가 병원비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 수진의 눈에 순간 당혹과 자존심이 스쳤다. 아버지, 저도 자식인데... 그래서 더 못 보겠다. 너희 어머니 아직 살아있다. 숨도 쉬고 몸도 따뜻하다. 그걸 그렇게 함부로 말한 내가 자식이란 게 부끄럽다. 정우는 딸을 보지 않았다. 그저 병실 문만 응시한 채 말했다. 이제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수진은 할 말을 잃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뒤따라오던 정태우도 눈치를 살피며 따라갔다. 2달째 병문안을 끊고 지내던 수진 부부.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정태우가 아버지 명의로 날아온 등기 우편물을 우연히 받게 된다. 주소는 수진 부부의 집으로 되어 있다. 예전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 부동산 세금 고지서가 주소를 안 바꿔서 수진 집으로 왔다. 구청, 세무과, 정태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그 우편을 뜯었다. 이게 뭐야? 재산세 고지서? 그런데 고지서에 찍힌 부동산 내역이 이상했다. 경기도에 있는 단독 다세대 주택, 주택이네. 정태우가 말했고 수진은 그 자리에 굳어섰다. 장인어른 명의 맞지? 아버지의 재산세 내역을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한테 이런 큰 재산이 있었다니... 수진은 서둘러 병문안을 갔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라며 과하게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정우는 그 목소리에 진실성이 없게 느껴진다. 말끝마다 불안한 망설임이 섞여 있음을 눈치챈다. 왜 또 왔냐? 오늘 웬일이냐? 그게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서요. 병원비도 이제 제가 낼게요. 병원비. 내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까지 2달 걸렸구나. 다시는 오지 마라. 널 딸이라 부른 내가 한심하다. 창밖엔 낙엽이 흩날리고 쓸쓸한 빛이 병실 커튼 틈으로 스며든다. 정우는 눈가가 젖은 채 문을 닫고 나가고 병실엔 정적이 감돈다. 수진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난다. 정태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꺼낸다. 정태우는 작은 목소리로 경기도에 있는 다세대 건물은 지금 시세로 봐도 13억 넘게 나올 거야. 수진 놀란 듯한 눈빛이다. 그렇게까지? 엄마, 아빠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런 건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은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다 낮게 한숨. 을 쉰다. 그럼 이제 병원비는 걱정할 필요 없겠네. 처음부터 우리한테 말만 해줬어도 이 고생 안 했지. 조용히 웃으며 정작 우린 병원비 한 푼도 안 냈잖아.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보여야 돼. 장인어른 마음 돌려야 해. 아버지 마음 돌리가가 그렇게 쉬울까? 아버지, 아까 진짜 무섭더라. 나 처음 봤어. 그렇게 단호한 모습. 정태우는 웃으면서 그래도 자식이잖아. 결국은 마음 약해질 수밖에 없어. 부모란 게 다 그렇지. 병실 침대에 누운 혜자.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고요히 들리는 가운데 혜자의 눈두덩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다. 눈은 아직 감겨 있지만 귀는 또렷하게 열려 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모든 걸 들었다.
남편이 흘리던 눈물의 무게도 자식이 흘린 말의 가벼움도 다 들었다. 병실 안 김혜자는 여전히 하얀 시트 속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꺼풀이 느리게 떨리는 걸 보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끔 아주 미세하게 움츠리기도 했다. 의사는 아직 기적을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지만 정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고 딸과 사위의 말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날의 상처를 애써 덮으며 소리내지 않고 이야기했다. 12월 초 하얀 서리가 창가를 덮은 아침이었다. 정우는 조용히 혜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은 희미한 클래식 음악이 병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혜자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다. 정우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정확히 자신의 얼굴을 향했다. 혜자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속삭이듯. 여보, 그 한마디는 눈물보다 더한 충격이었다. 정우는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혜자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기적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놀라는 기적.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걸음 그 후에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는다. 혜자는 이제 집중 재활 병동으로 옮겨졌다. 처음엔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들었고 말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매일 한 걸음씩 회복해 나갔다. 걷는 연습을 할 때는 간호사가 등을 받쳐주었고 정우는 매일 손수 도시락을 싸와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이려고 애썼다. 어느 날 주치의가 정우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주치의 선생님은 아내분 회복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실 겁니다. 기억력도 명료하고 운동 능력도 회복세입니다.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눈엔 말보다 많은 것들이 맺혀 있었다. 푸른 잎이 다시 자라는 창밖. 어느 봄날 병실 창문 밖 작은 화단에 파릇한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다. 혜자는 재활보조기의 힘을 빌려 병실 복도를 스스로 걸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혜자는 웃으며 그 손을 꼭 잡았다. 남편은 이 손 내가 다시 잡게 될 줄 몰랐어. 늦봄 연두빛 나무잎이 진해질 무렵 병실 창가로 흘러드는 햇살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외부의 공기는 한결 풀렸고 병원 내 화분마다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혜자의 회복 이후 병실 속 조용한 대화. 혜자는 이제 부축 없이도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설 수 있다. 눈빛은 선명해졌고 말투도 또렷해졌다. 그날도 정우가 과일을 손질해 오자 혜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정우 씨, 나 당신 목소리 다 들었어요. 정우는 칼질을 멈추며 고개를 든다. 그날 아침에 나 쓰러지고 당신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하던 목소리, 딸한테 전화하며 울먹이던 그 말 다 들었어요. 정우는 목이 메인 듯. 그랬어? 혜자는 눈을 마주 보며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그 말들이 내가 다시 눈 뜰 이유가 됐어요. 정우는 말없이 혜자의 손을 감싼다. 그 손이 얼마나 오래 서로를 기다렸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리고 아이들이 병실에서 당신이 나간 후에 무슨 얘기했는지도 다 들었어요. 태우가 요양원 얘기한 것도, 수진이가 병원비 부담 안 하려고 말 돌린 것도 다 들었어. 정우는 고개를 돌린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친다. 그러나 혜자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당신 혼자 그런 상처 안고 있게 두진 않을 거예요. 이젠 나도 같이 지켜볼게요. 병실을 자주 찾기 시작하다 혜자가 점점 회복이 되니까 갑자기 수진과 정태우는 부쩍 병실을 자주 오기 시작했다. 매번 꽃을 들고 오고 과일 바구니도 빠지지 않았다도 부모님이 예뻐하는 손자도 데려와서 아버지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썼다. 딸 부부는 목소리는 밝고 항상 친절했다. 수지는 꾸밈없이 다정하게 엄마 오늘은 예쁜 옷 하나 사왔어요. 병실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정태우는 애써 자연스럽게 장인어른, 언제쯤 퇴원하실까요? 저희가 퇴원하시기 전에 병원비 정리 좀 도울게요. 저희도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죠. 병원비는 안 내도 된다. 내가 낸다고 했잖니. 혜자는 그들의 모든 말과 표정을 묵묵히 지켜본다. 그리고 문이 닫힌 후 조용히 중얼거린다. 혜자는 스스로에게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 나도 안다 하지만 지켜볼 거야. 끝까지 늦은 밤 병실 불을 줄이고 두 사람만 남은 시간. 정우가 말없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린다. 애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실속을 차리려는 거겠자. 그래서 우리도 마음 강하게 먹어야 해요. 당신이 지켜온 그 건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젠 둘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바람이 점점 눅눅해지고 해는 길어졌다. 병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뜨겁지만 정우의 눈빛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의 옆엔 이제 건강을 되찾은 혜자가 있었다. 그날도 수진과 정태우는 잊지 않고 병문안을 왔다. 이번엔 노트북과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병원비는 아직 못 드렸지만 대신 집안일이나 재산 관리 같은 건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재산 관리는 왜? 정태우 옆에서 웃으며 이제 건강도 회복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 정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좋다고 해서요. 엄마도 이제 회복하시고 나면 재활하셔야 하니까 병원비며 간병비며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도와야죠. 그들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자꾸 노트북에 쏠려 있었다. 정우는 말없이 물 한 모금을 마셨고 혜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정우가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 병원비는 아직 한 푼도 안 냈지. 정태우와 수진이 눈치를 보며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정우가 단호히 말을 이었다. 그러니 재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수진은 당황하며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알아. 무슨 뜻인지 다 알아. 여기서 나가라. 수진과 태우는 머리를 숙이며 잘못을 빌었다. 하지만 혜자는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았다. 자식들이 병실을 나가고 정우와 혜자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정갈한 회색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제 아내와 제가 가진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시가로 13억쯤 됩니다. 신탁을 걸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에게 바로 상속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는 정리되었다. 재산은 모두 신탁기관에 넘겨졌고 부부의 생전에는 임대 수익과 거주 권한이 유지되며 차후에도 특정 조건으로 윤리적 도덕적 행동, 진심 어린 반성 등을 충족해야만 분할 상속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의 한 층으로 이사했고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삶의 마지막을 위한, 서로를 위한 재산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마당의 목련나무에 하얀 꽃망울이 맺힐 무렵 혜자는 정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봄은 그냥 온 게 아니야. 당신이 울고 버틴 덕분에 내가 살아났고 우리 삶이 이렇게 다시 피어나는 거야.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부는 봄바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었다. 사랑과 인내로 그들은 이긴 것이다.